자, 일단 사설은 그만두고요. 저희 목차, 교재 목차 좀 한번 가볼까요? 맨 앞쪽에 가시게 되면 이 교재 목차는요, 제 교재뿐만 아니라 민법이라든가 민사집행법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내가 공부를 해서 복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이 목차를 놓고 더듬더듬 한번 읊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부동산 등기법은 제1편 총론하고 제2편 강론으로 나눠집니다. 총론 파트에서도 저희가 제일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1편 총론 중에 제1장 부분에서는 나중에 제가 가볍게 말씀드릴 거고 제2장도 별로 중요치 않고요. 제3장도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1차용이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는 제4장에 제4절 등기 신청인은 진짜 잘 봐주셔야 돼요. 여기 등기 신청인에 나중에 가시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 판결, 외국인, 재외국민, 그다음에 법인, 청산법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분명히 제4절은 무조건 2차든 1차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의뢰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등기 신청서, 그다음에 신청 정보뿐만 아니라 첨부 정보, 등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싹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절에 보시면 5절도 별표예요. 여기 보시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라고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신청 정보, 그 다음에 첨부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크게 목차는 저희가 신청에 필요한 정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는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 내용이 있습니다. 전부 다 중요하고요. 신청 정보는 똑같은 말은 뭐냐면 신청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 선례를 보게 되면 신청서에다가 신청 정보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첨부 정보는 똑같은 말로고 저희가 첨부 서면이라고 합니다. 그냥 동의어다. 예,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정보냐 서면이냐 그 차이인데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가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 신청 정보보다는 사실상 첨부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청 정보는 나중에 강론을 가시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좀 적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저당 설정할 때는 뭐뭐뭐 적고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뭐뭐뭐 적고 유증일 때는 뭐뭐뭐 적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기 가서 나오고요. 첨부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첨부 정보를 저희가 나중에 가시게 되면 이제 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토지 거래 허가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는 제가 오늘 나눠드린 두 문자 자료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뢰인이 오게 되면 첨부 서면, 예, 의뢰인한테 어떤 서류 준비해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꼭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부동산 등기법을 끝내고 나서 내가 주말에 시간이 남는다. 예, 그럴 경우에는 제일 총론에서 제일 많이 봐야 될 게 등기 신청인하고 필요한 정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진짜 많이 보셔야 돼요. 신청 정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등기필 정보라는 게 있어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조금 무식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집문서, 땅문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문제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신청 절차 가보시고 제4장까지 했어요. 제5장에 가시면 등기 실행 절차예요. 저희가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등기관 손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바로 등기 실행 절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가 뭐 조사 이런 게 다 중요치 않고요. 제5절에 보시게 되면 등기 신청 각하가 나와요. 등기 신청 각하 옆에다가는 법 29조 써주시면 딱 됩니다. 그래서 법 29조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하는데 이 법 29조는 각하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논점으로도 굉장히 많고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래서 법 29조를 꼭 잘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상업등기 배우시죠. 법인등기 배우실 거잖아요. 법인 등기를 가시게 되면 법인 등기에도 각하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법인 등기에도 있는 각하 사유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신청서 잘 써놓으면 뭐합니까? 각하 당하는데. 최소한 각하 사유는 정확하게 부동산 등기법이라든가 법인 등기 파트에서는 무조건 각하 사유는 중요하니까
꼭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제4절의 보정취하는 간단한 겁니다. 예, 내용은 무진장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제9절 등기 완료 후 절차가 나오죠. 등기 완료 후 절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기 완료 후 절차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6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데,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가 잘못되게 되면 유일하게 저희가 불복할 수 있는 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뭐가 있어요? 항소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일단 등기관한테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법원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유일한 구제수단이고, 1차에서는 크게 안 하는데 2차 논점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논점입니다. 강론을 가시게 되면 제1장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가 나오는데, 제2절에 여기는 토지 표시인데 제가 나중에 고칠 거예요. 여기 안에는 이제 하필 등기 같은 게 있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제2장에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기가 있는데, 저희가 2차 논점에서는 이 경정등기 파트를 너무 좋아해요. 이 경정등기 파트 안에는 거기다가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예, 우리가 경정등기 미리 간단하게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경정등기 안에 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꼭 잘 별표를 미리 해 두시고요. 써 두시고요. 이거는, 이 부분은 1차, 2차 논점으로 아주 좋은 겁니다. 진짜 좋고, 경정등기를 공부해라. 그러면 경정등기 쓸데기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먼저 보고 가셔야 돼요. 얘가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별로 없으나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꼭 놔두시고, 말소하고 말소 회복 보이죠? 1차가 더럽게도 어렵게 된다면 말소 등기하고 말소 회복 등기가 나올 거예요. 예, 여기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법무사님들, 합격하신 법무사님들도 똑같고요. 여기 부분이 제일 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원고, 피고를 누구로 잡냐, 특히 피고가 누가 될 수 있느냐를 잘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확실하게 잡아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3장에 넘어가시게 되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요, 이 소유권은 제3장은 전부 다 중요해요. 제가 등기 신청하잖아요. 법무사잖아요. 등기 신청에 제일 많은 부분이 소유권과 관련된 거지 건저당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나중에 공유물 분할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요, 제3장은 전부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론을 공부를 해라. 그러면 저는 2차생들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유권 파트를 일단 쟤를 점령을 해야 돼요. 제가 점령이 안 되게 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3장은 덮어놓고 이해하고 저기 안에도 되게 많습니다. 상속, 수용, 유증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강론을 만일에 저보고 다시 공부하라 그러면 일단 먼저 소유권부터 파고 난 다음에 소유권이 회복되면 위에 말소나 말소회복, 일부 말소 및 경정등기 파트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는 지문을 어렵게 내려면 진짜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용익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죠. 우리 용익권이에요. 용익물권이 아니라. 그래서 용익권에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익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민법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던가요? 네, 법정지상권, 관습법, 관법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전세권이에요. 민사집행법 배우셨죠? 민사집행법에서 제일 중요시 보는 건 전세권하고 임차권이에요. 여기가 제일 문제가 많고 지금 현재 실무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왜 중요하냐? 얘는 분명히 사용, 용익권이 맞는데 무슨 권능도 있어요? 담보적 권능도 있기 때문에 얘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 올해 2차 논점으로 살짝 나왔죠. 전세권은 항상 핫 이슈예요. 전세권은 무조건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임차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예요? 우리 임차권 민법에서 임차권 배웠고요. 또 주임법에서 임차권 배웠죠.
그 중에서 민법이 더 중요하던가요? 주임법이 더 중요하던가요? 주임법. 예, 여기를 공부하실 때는 이것만 달랑하지 마시고 민사집행법에 나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과 나머지 권리관계의 관계에 있어서 얘네가 어떻게 그 관계 있죠. 그것도 같이 거기 있는 판례들도 같이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관계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부분을 가셔서 민사집행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임대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보호하는 데 있어서 등기법상으로도 보호할 수 있겠지만 민법적으로도 보호할 수 있겠지만 집행법에서도 보호하는 방법을 이렇게 두루두루 공부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 판례가 전부 다 민법에서도 영향, 등기법에서도 영향, 민사집행법에서도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가 나오게 되면 한꺼번에 한 번씩이라도 요거 볼 때는 주임법 한번 들춰봐야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5장의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죠. 제1절 근저당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실무에서 우리 담보물건이 등기를 할 수 있는 건 유치권 등기 못해요. 그쵸? 유치권 못해요. 담보물건 맞잖아요. 유치권도.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질권은 제1절에 있는 근저당권이 있어야 질권을 저희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질권 설정 등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근저당 설정 등기하잖아요. 밑에 여기 편의점주가 돈이 많아서 맨날 현금 박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담보대출, 그쵸? 담보. 내가 채권 최고액 요만큼까지 내가 부동산을 담보해놓고 물건 받잖아요. 그리고 월말에 한 번씩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근저당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근저당권을 일단 담보권에서는 제1절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신탁에 관한 등기는요. 나중에 이해하시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신탁이 실무상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많고 올해 2차 논점으로 신청서도 나왔고요. 신탁 등기는 이해하는 데는 어려운데 얘가 들춰보면 별게 없어요. 참 희한한 애예요. 그래서 이 신탁 등기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명의신탁하고 신탁법상 신탁의 큰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저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신탁 등기, 수탁자 변경, 신탁 원부 기록 변경 등기, 신탁 등기 말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2차 논점으로도 중요하고 신청서로도 중요하고 논술로도 중요하고 1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나중에 선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 가겠습니다. 가등기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3절과 제4절입니다. 가등기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본등기를 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어떻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가 바로 이게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면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그런 이상한 그런 등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4절에 보시면 본등기 후 조치가 있는데 이건 조문만 확실하게 알게 되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제3절과 제4절을 확실하게 알 것. 제5절이 보이시나요? 담보가등기. 이거 올해 2차 민법 문제로 나와서 발칵 뒤집혔죠. 담보가등기는요. 민사집행법 배우셨죠? 민사집행법에서 담보가등기는 뭘 하던가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담보가등기권자는 금전채권자예요? 특정물 채권자예요? 얘는 돈 빌려주고 난 다음에 저희가 돈을 빌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요. 그 사람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있어요. 일단 차용증 받아야 돼요. 그쵸? 차용증이든 입금증 다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할 거 등기하기 싫으면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나중에 공증 서명 갖고 저건 뭐예요? 임의경매 치러 들어가잖아요. 임의경매. 그 다음에는요. 그거 안 내주면 괜찮다. 근저당 설정해서 뭐예요? 나중에 또 임의경매 돈 안 주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담보가등기예요. 담보가등기하고 근저당의 역할은 뭐냐? 담보가등기는 나중에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은 이건 뭐냐? 나중에 나는 그 부동산은 싫고 뭘 달라? 돈을 내놔라.
예, 그래서 원하는 바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올해 2차 논점인데 2차 민법에서도 공부 안 하고 등기법에 살짝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 내년에 여러분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담보가등기는 임의경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임의경매가 가능한 예예요. 제8장에 보시면 관공서 촉탁 등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제1절, 제2절, 제3절인데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제4절, 제5절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에서 보전처분 배우죠. 가압류 결정이 떨어지면 부동산 가압류는 결정만이 아니라 뭐가요? 등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채권에다가 가압류를 하게 되면 우리 채권에다가 등기하지 않잖아요. 예, 가압류 통지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데 여기 논점이 굉장히 어렵고 제가 올해 2019년 문제를 들춰봤더니 법무사에서 가압류 가처분이 안 나왔더라고요. 올해 문제. 그러면요. 내년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얘 가압류 가처분이 매년 나오는 건데 2019년대는 안 나왔어요. 제5절에 보시면 경매에 관한 등기가 나오죠. 우리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경매를 매각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민법 186조가 아니라 민법 187조죠. 그러면 등기를 하기 전에 매각대금 다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민법 187조에 의해서 저희가 등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나 기본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하냐? 우리 그 민사집행법에서 배웠죠. 예, 이게 말소 촉탁해야 된다는 걸 살짝 민사집행법 조문에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기관이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는 등기소에 경매를 해서 낙찰받은 사람이 등기소에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법원에서. 예, 집행법원에서 등기소를 촉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만일에 관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 중에서 저보고 공부를 해라. 이렇게 좀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제4절과 제5절부터 먼저 정리하고 앞쪽으로 3절, 2절 앞쪽으로 가시는 걸 강추합니다. 복습을 하더라도 그 말은요. 저기 4절과 5절이 문제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제일 어렵다. 거기가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맨날 공부하다 보면 1절, 2절, 3절까지는 잘 하는데 4절, 5절에서 저희가 문제를 못 풀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5절, 4절 보고 난 다음에 앞쪽으로 전진해서 나중에 복습하시거나 문제풀이 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9장은 전체 별표. 구분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예요. 아파트나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거예요. 실무상 굉장히 많죠. 실무상 굉장히 많은데 이 구분 건물은 일반 건물하고 틀려서 저희가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 위에 건물 등기록 따로 있지만 구분 건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얘는 2차 논점으로 신청서든 논점으로도 너무 좋고 1차 문제가 더럽게도 어려워지면 여기를 막 두들기죠. 여기를 두들기는데 저기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면요. 제3절하고 제4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장, 11장 묶어주시고요. 환지나 그 다음에 제11장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에 관한 등기가 나오는데 우리 이게 수용 같은 걸 생각하시면 제일 빨라요. 예, 재건축, 재개발이 뭔지 아시죠? 환지는 헌 땅을 가져가서 새 땅을 지번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도시 이렇게 구획을 만들어서 가는 거고 도정법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기존에 있던 구건물을 때려 부시고 새롭게 건물 올리면서 이렇게 도시가 재정비되는 그런 상황인데 얘네가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는 묶어서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가보세요. 도산 절차, 실무상 굉장히 많죠. 회생이 있고 그 다음에 파산이 있고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여기도 저기 보시면 제3절, 제4절, 제5절인데 여기를 공부하실 때는 3절, 4절, 5절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제2절부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얘네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시간이 없다.
정말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제2절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제 13장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 실명제 등기 제도가 나오죠.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 실명제 명의신탁 얘기하는 거죠. 명의신탁. 우리 민법 배우실 때 명의신탁 배우셨죠? 명의신탁은 1차에서도 중요하겠지만 2차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명의신탁, 부실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명의를 신탁하게 되면 대내적으로는 둘간에는 누구한테 있어요? 신탁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 그 논점만 확실하게 하시면 나머지는 웬만한 거 나중에 많이 풀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탁법상의 신탁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만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공부는 제가 이렇게 읊어드렸지만 나중에 정말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별표 친 부분이 있죠. 거기를 먼저 잡고 저랑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순환에 저를 만났을 때는 거기 부분을 확실하게 하게 되면 웬만한 문제는 많이 풀어줄 수 있겠죠. 그 정도 보시고 오늘 두 문자 자료는 잘 가지고 계셨다가 교재 앞쪽에 뭐 풀칠을 하시던가 아니면 뭐 테이프로 붙이시던가 해서 붙이셔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고요. 마지막에 시험장 갈 때는요. 이걸 확 찢어서 뭐예요? 들고 가서 아니면 손으로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셔가지고 계속 보면서 달달달달 외우시면 1차만 써먹는 게 아니라 2차 넘으면요. 실무까지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쭉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프린트가 있죠. 또 하나 프린트요. 자, 부동산 등기를 저희가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사건이 터져야 돼요. 법률 행위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뭐 상속이 터졌다거나 아니면 수용이 일어난다거나 경매가 일어나게 되면 저희가 등기를 발생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신청 부분에 보시면 신청 단계예요. 등기 수는 어디를 갈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청인 파트에는 법조문이 옆에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저희가 신청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인데 23조에서 이제 단독 신청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외워두셔야 되고요. 신청 정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신청 정보 조문 위치, 그 다음에 첨부 정보 조문 위치. 이것이 다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관할로 가야 되겠죠. 관할 등기소로. 우리 소장 작성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법원으로 가야죠. 관할 법원으로. 마찬가지예요. 공탁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할 공탁소로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관할 등기소로 접수를 하러 가는데 이 접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문 신청, 뚜벅뚜벅 가는 방법. 공탁에도 있죠. 전자공탁, 서면공탁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등기법도 마찬가지예요. 방문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전자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딱 정해져 있는 유형이 있고 당사자가 있습니다. 조문 위치 제가 잡아드렸으니까 나중에 계속적으로 언급할 거예요. 자, 등기 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 등기관 손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하고 첨부서면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은 이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각하를 할 건지 취하를 할 건지 취하를 권고할 건지 또는 보정 명령을 내릴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각하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액션을 취하는데 전부 다 조문 위치 확인하시고요. 자, 모든 것이 다 해서 이제 정말 각하 사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등기를 실행하게 됩니다. 표제부 관련 조문 위치, 갑구, 을구가 있어요. 갑구라는 표현은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있어요?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체납 압류 등기 그런 것들이 다 등기가 들어가 있고요. 을구는요. 내가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세입자로 가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에 지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냐 없냐를 보려면 뭘 보는 거예요? 을구를 보는 거고 경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가압류가 있는지 이걸 보려면요. 갑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갑구를. 자, 등기 실행 보시고 난 다음에 등기 완료가 보이죠? 자, 그래서 등기 기록이 올라갔습니다. 그걸 우리가 교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합이 되고 나면 등기필 정보 작성과 등기 완료의 뜻을 통지하게 됐어요.
등기필은 언제 작성하고 등기 완료 뜻은 언제 통지하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문 위치 확인하시고요. 등기가 끝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적소관청 등의 통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지적소관청, 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토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걸 왜 등기관들이 통지하는 거예요. 어디로 통지하냐면 우리 재산세는 어디서 걷어요? 국가에서 걷나요? 지자체에서 걷나요? 지자체에서 걷죠. 건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그러면은 대장소관청, 야 소유자가 바뀌었어. 재산세 이쪽으로 보내 이러면요. 지자체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지자체에다가. 세금과 그다음에 소유권자가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도 통지하고 어디요? 지적소관청이라는 것은 대장을 관리하는 소관청.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는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저 신청 단계에서 촉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직권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명령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문 위치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조문을 읽게 되거든. 대충 요 위치에 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